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는데 아주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하면 일반적인 유체물, 이런 유체물과 이거하고 같으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건 뭐 얘를 이쪽으로 앞서해 가면 더 이상 이 공간이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근데 디지털이 오면 그렇지가 않아요. 잘 아시다시피 어떤 A라는 파일을 앞서해 가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왜냐하면 법이 얘기하는 앞서는 점유를 앗아가면 없애야 되는데 우리는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피를 해버리면 그게 앞서기 때문에 실제로 원본이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똑같으냐 문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증거 원본인데 이걸로 수사하면 안 되죠. 원본은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사본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얘하고 같으냐. 그래서 이제 수사 자체는 원본은 가만히 놔두고 다 보관해놓고 절대 보존 원칙이라고 해서 사본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하고 수사를 하게 돼요. 이걸 이제 포렌식 절차라고 하는데, 그럼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원본하고 사본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입증을 이제 무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쟁점은 이제 무결성에 대한 입증 방법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계속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 해시값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수학 용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은 이 파일에서 한글 파일이라고 했을 때 제가 똑같이 카피를 했어요. 근데 마침표 하나를 이쪽에 더 찍고 저장을 했다. 딱 그 점 하나 차이다라고 하더라도 얘하고 값을 내보면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그게 해시값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정말 얘하고 같은지를 검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해시값이고, 이 방식은 국제적으로 다 통용되고 있죠. 자, 이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쟁점은 지금 말씀하신 교수님이나 아니면 그 변호사님이나 말씀하신 것이 주요한 쟁점인데, 저는 항상 이렇게 주요한 쟁점에는 다가서지 못하고 늘 설거지만 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증거와 관련하여 이제 전문 교수로 참가를 했었다.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숙제를 되게 많이 주셨죠. 그 다음, 나아가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그 전문 증인으로 출석해서 학술적인 의견을 정언한 바가 있습니다. 1심에서도 증인 신청이 됐는데 아마 검찰에서 거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뭐, 항소심에 나갔는데, 그 뒤에 부분은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소외이기도 합니다만은, 도대체 그 항소심이나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렀으면 좀 얘기를 듣고 표현을 어떻게 했나 하면 하다못해 구글링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전혀 뭐 언급도 없고 미동조차 없다. 이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서운하고 왜 이런가 고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더니 선배 교수님 한 분이 그 전문 증인으로 나가는 증인의 대학이 어디냐,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저명하냐, 이런 게 중요하지 네가 아무리 공부해서 내용 얘기해봤자 안 먹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선배 교수가 그러니까 학교 옮기든지 책을 쓰든지 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얘기는 서문에 적었습니다. 분위기가 좀 가벼워진 것 같네요.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판시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관계는 증거의 불인정 케이스, 인정 케이스,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소수를 했는데요. 먼저 그 불인정 케이스의 사실관계, 판례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27페이지에 이를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보시면, 녹음을 마친 디지털 녹음기를 수사관에게 전달해주면 그로부터 며칠 후 수사관은 해당 녹음 파일들을 메모리 카드로 복사해 들고 와서 이에 대해 녹음자와 함께 해시값을 산출했다. 그다음에 녹음 파일의 파일명이 수사관에 의해 임의적으로 변경에 대한 사실도 있고요. 해시값의 산출 당시와 추후 감정 시 해시값이 불일치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건 사본이다,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전혀 가능성이 없죠. 근데 이제 가능성이 없어서 그 재판부도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중요한 지점은 도대체 이분들이 수사관이 맞느냐, 너무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증거가 확보되면 그 자리에서 보통 원본성을 취득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들고 가서 뭐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이건 증거 능력이 박탈되어야 되죠. 근데 그걸 예를 들어 녹음기를 줬는데 녹음기를 다시 들고 온 것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SD카드에 옮겨가지고 SD카드를 들고 와서 그걸 들어보고 해시값을 그걸 떴다.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이게 우리 수사 실무의 현실이라면 저도 뭐 경찰행정학과에 있습니다만은 놀랍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밑에 부분은 이러한 상태인데 불구하고 이 검찰이 의견서를 통해서 답변서를 통해서 증거 능력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 뒤에 국가수의 감정 결과가 있고 등등 하니까 뭐 기존 대법원 판례, 녹음 판례, 사본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 요건에 비춰봐도 별 탈이 없다.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어처구니가 없다. 이제 일단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계속 이제 검찰이 그 증거에 대한 무결성, 그러니까 증거 능력의 인정을 받는 방식은 이 사건 케이스에서는 가능한 한 정석을 밟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디지털 증거는 지금 말씀드린 방금 오리엔테이션 했던 그런 방식으로 해야 돼요. 기본적인 포렌식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나중에 증거가 다 수집된 이후에 물론 추측입니다. 이후에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지 몰라도 증거가 처음부터 확보될 당시부터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제대로 시행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하자가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을 기본적인 무결성 입증 방식으로 들이댑니다. 그걸 갖다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전부 다 인용을 했다라는 것이 저로서는 크나큰 슬픔이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이런 방식이 적절한 것인가 라고 이제 공부를 해보는 것이 제가 쓴 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증거능력 인정의 경우는 뒤에 나오는 많은 검토를 위해서 줄이지 않고 그냥 다 퍼왔어요. 굵은 글씨로 써져 있거나 밑줄 친 부분은 다 의미가 있는 부분이니까 유의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9페이지 동그라미 1번 가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제출된 파일은 원본 또는 사본이나 이 모두는 무결성 보존을 위한 조치가 없다. 이건 이제 판결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본이 확보가 되면 이게 이제 뜯으면 뜯었다는 그 흔적이 남는, 다시 붙일 수 없는 그런 그 소위 여기서 봉인 판례에서는 밀봉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봉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봉인지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 봉인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봉인 조치가 법정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다고 지금 재판부가 밝히고 있어요.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럼 그때부터 증거가 되는 건가요? 그 전은 뭔가요? 그럼 세 번째, 핵심적인 파일이라고 들었는데 핵심 여부는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떤 파일은, 특정한 파일은 그 녹음이 중단되었다 이거예요. 원래 그냥 녹음 한 덩어리로 쭉 이렇게 가던 게 일반적인데 딱 그것만은 녹음이 중단되어서 4개의 파일로 쪼개진 채로 제출되었다. 그리고 그 간극은 3에서 7초다. 그리고 이제 이 재판부가 밝힌 판결문 내용에서는 없지만 네 번째 사항으로는 해시값은 존재한다. 해시값 떴다라고 해요. 뭐 대검에서도 뜨고 국가에서도 뜨고 이렇게 국정수사관도 뜨고 이렇게 뜨긴 떴다고 하는데 본건 녹음 파일에 대한 모든 해시값 확인서에는 확인 일시의 기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떴는지가 알 수 없죠. 그래서 뭐 어제 떴는지 아니면 내일 뜰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쪽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불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자가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무결성 보호전면 저축 없다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의 입장은 수사기관이 해시값 확인 당시 해당 저장 매체를 봉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바가 있어요. 다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다음, 그 무결성의 담보를 수사관과 녹음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국가수사와 대검찰청의 감정으로 대신하는 게 이제 재판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석을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소위 이제 사이드 방식으로 했는데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봉인 조치가 법정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그 뒤에 적혀져 있어요. 도대체 뭐 그 했는데 그 뭐 어쩌자는 건지. 여기서 했는데 그 재판부의 말은 뭐 앞으로 해시값 검토하려면 양절 비교해 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투는 게 앞으로가 아니고 법정에 오기 전 단계의 개변적인 문제지 무슨 앞으로 얘기를 하는 도대체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동그라미는 녹음 쪼개진 거, 중단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디지털 녹음기 제작사에서 근무하는 자, 기술 이사라고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뭐 이거 포켓 안에 넣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오케이 지나갔어요. 이건 뭐 감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분께서, 이 나오신 증인께서 그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 모시고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당의 증거를 입증하는 방식으로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 또 그걸 또 오케이라고 했다는 재판부의 태도가 상식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네 번째 동그라미, 해시값 존재하나 확인 일시 기재가 없다. 이건 이제 그 변호인단에서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어필을 했죠. 그럼 이게 해시값의 확인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체인 오브 커스티디라고 해서 그 영국에서는 뭐 두 가지 용어가 쓰입니다. 체인 오브 커스터디, 어디트 트레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CSI 그 프로그램 같은 거, 아니,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뭐 이렇게 혈흔이 있다 이러면 뭐 조그만 간판 같은 거 착착착착 세워놓고 이렇게 착착착 찍죠. 언제 찍었다 다 기록하는 거. 그렇게 해야만 증거가 나중에 법정에 제출되었을 때 모든 기록이 완벽해야 되죠. 누가 어떻게 검사했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야만 증거 등록을 확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해시값 냈는데 뭐 그 녹음자가 이렇게 뭐 설명을 하긴 했다 그래요. 근데 그 겉봉에는 일시가 없어요. 20년에 한 건지 내년에 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해시값의 확인서가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묵묵부답이다. 거론한 바가 없어요. 대답을 안 합니다. 판단한 바가 없습니다. 자, 이게 사실관계고요. 그렇다면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첫째, 땡땡땡 시작된 거 보시면 줄친 게 원본이거나, 첫 번째 원본이거나, 두 번째 인위적 개작이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 이거 두 개가 이제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증거는 인정하겠다라는 건데, 크게 된 입증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녹음 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그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두 번째가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값의 비교. 이게 정석이죠. 세 번째는 녹음 파일에 대한 검증, 감정 결과 등 이 세 가지.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대단히 포렌식 전체 전 세계적인 포렌식의 추세에 비춰볼 때 대단히 혁명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생각해봐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식, 녹음 파일의 생성과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 진술이 뭐예요? 수사관이 그렇게 맞다 진술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회식값 내고 사진 찍고 그런 거 왜요?
증언 진술하면 될 거를. 그렇죠? 마지막 거 보세요. 녹음 파일에 대한 감정 결과. 국가수 보내가지고 하면 될 거를 굳이 뭐 이미징하고 뭐 끼워서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엔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지만 증거가 된다. 이게 아니고 이 세 가지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판사님의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시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입장 그 밑에 보시면 지금 했던 얘기고 동그라미 4번 보시면 결론은 뭐냐? 곧 나는 다 안다. 재판부는 다 안다. 이런 거죠.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이다. 라고 이제 선언한 거고 똑같아요.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거,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된다가 아니라 뭐죠?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뭐예요? 이거든 저거든 뭐 이렇게 알아서 오화가 된다는 거죠. 엔드가 아니고. 결국 이제 굳이 골치가 아픈 디지털 검증 앞으로 안 해도 판사님이 다 아시면 자유심증으로 다 통과가 된다라는 원칙을 대법원에서 못을 박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그 다음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왜 적었냐 하면 대법원의 독자적인 의견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적었어요. 이거는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한데 전부 다 검찰이 주장하고 항소심이 받아들인 것을 그대로 대법원이 압축하여 얘기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대법원 판단 근거가 결국 항소심 이하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쟁점사항의 분석.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이런 대법원의 판단이 가능하냐라는 걸 이제 한번 파보자라고 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 채택의 절차에 비추어 볼 때 맞느냐. 그렇죠? 두 번째는 무결성의 입증 방법을 비추어 볼 때 이런 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 두 가지를 봤습니다. 자, 먼저 33페이지에 1.1 제목이 보다 의미 있는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심 재판부와 이야기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 파일과는 달리 녹음 파일의 경우에는 이런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녹음은 문서하고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래 논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법이 있는 나라 어디를 가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나라도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1심 재판부 스스로도 녹음 파일이지만 디지털 증거도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박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상한 전제를 깔죠. 그래놓고 그 특성상 내용을 편집하는 경우 감정에 의해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본의 무결성에 관하여서는 녹음 파일의 편집 여부에 대한 감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다 의미 있는 절차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얘가 얘하고 똑같으냐, 얘가 얘하고 정말 똑같으냐의 방식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 켜가지고 엔터 탁 치면 툭 튀어나와요. 숫자가. 이거 엔터 치면 툭 튀어나와요. 같은 거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요즘은 프로그램이 좋아서 두 개 넣으면 동시에 비교해서 매치, 남매치 이렇게 뜹니다. 프리웨어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시값, 비교 뭐 이렇게 치면 내부에서 줍니다. 그 간단한 걸 안 하고 지금 국가서의 감정이 보다 의미 있는 절차다. 왜요? 굉장히 애절한 사연이 있겠죠. 그죠? 이러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걸 뜯어보면 이 재판부의 내용이 도대체 뭔지도 좀 헷갈리는 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디지털 증거와 달리 녹음 파일의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무결성 입증 법이 존재하므로 부가적으로 이걸 또 해라 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완전히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애시당초 다른 디지털 증거, 예를 들어 문서 파일과는 다르게 이런 방식으로 무결성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 재판부의 생각은 이게
보다 의미 있는 절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적은 내용이 뭐냐면 굳이 해시값 산출할 이유도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능력 불인정 경우에 혹시라도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 경우에처럼 해시값이 뭐 잘못해서 삑사리가 났다 소위 그럼 증거능력이 날아가죠. 그렇게 위험한 짓을 왜 해요? 그냥 갖다 밀어넣으면 감정해주는 걸 그냥 쉬운 방식으로 하죠. 그래서 굳이 위험한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이 재판부의 입장은 녹음 파일은 이상하게도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런 위험한 방식 그리고 골치 아픈 까다롭거든요. 장비도 많이 비싸기도 하고 그런 거 안 하겠죠, 그죠? 현실적으로 뭐 어제 다른 사건들 때문에 또 불려가서 무슨 변호사님들 몇 분 만났는데 뭐 소송이 진행 중인데 여러분이 뭐 다 아시는 뭐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검찰 측에서 그 법원에 재판부에다가 국정원의 감정을 받겠다.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 그래요. 소문이 아주 빠른가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두운 미래가 펼쳐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례의 우리 이 판결 말고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도대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간단한 구글링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거기 굵은 줄로 이제 굵은 글자로 해놓은 거 줄도 쳐져 있네요. 그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줄친 거는 이제 사본 가지고 안 된다, 원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일반적인 얘기고요. 굵은 부분 보시면 녹음 원본이 수록된 디지털 녹음기를 제출받아 이를 검증한 다음, 그러니까 원본을 제출받아 검증하고, 그렇죠? 그 다음 이 뜻이죠. 작성자인 피해자의 뒤에 보시면 진술 혹은 녹음 상태의 감정 등 증거 조사를 거쳐 세 번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분하고 있죠, 그죠? 이게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제일 끝부분 보시죠. 결국에는 가장 먼저 원본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 후에나 진술 또는 녹음 상태의 감정 등 증거 조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핵심은 다음이죠, 다음. 그렇죠? 그래서 선결사항으로서 원본에 대한 검증이 있고, 지금 국가세 감정은 다른 것이고, 또한 그 뒤에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34페이지 끝에 가시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지금 이 판결에서처럼 세 가지 파일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또는 해시값의 비교 또는 검증, 감정의 짬뽕 이 세 가지 방식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술이나 감정은 적어도 검증과는 구별하여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금방 얘기한 거 검증한 다음이라는 표현을 보면 앞쪽하고 뒤는 완벽하게 구분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그러면 양자를 검토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파일의 생성, 전달 등등 해서 증언이나 진술은 원본에 대한 검증 방법으로는 결핍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국가수의 이 케이스에서 녹음 파일에 대한 감정 결과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국가수 또는 대검찰청의 녹음 파일에 대한 검증만이 이제 남게 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증언이나 진술 그리고 감정은 증거조사 절차이지 원본과의 동일성 또는 원본에 대한 검증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종래 대법원 입장입니다. 결국 이렇다면 이 전원합의체 판결, 이 대상 판결에서는 새로운 자유심증주의의 실현을 이뤄낸 셈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고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토픽, 무결성의 입증 방법에 대해서 보시면 아주 재밌는 판결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원본이 음성 파일이 저장된 녹음 쭉 이렇게 가시면 뒤에 보세요. 디지털 녹음기의 재생 기능과 일반 카세트의 녹음 기능을 연결해 그대로 더빙했다. 그런데 끝에 가시면 뭐죠? 인위적 해석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으니 증명되기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 납득이 되시죠? 그러니까 녹음기, 디지털 녹음기하고 카세트 테이프하고 이렇게 선을 꼽아가지고 여기는 플레이, 여기는 레코드 이렇게 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카피가 쫙 되겠죠, 그죠? 틀어지면 그대로 넘어가니까. 근데 이거는 무결성이 인정 못한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대법원 판결이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표현을 그냥 여기서 그대로 더빙, 소위 더빙이라고 하니까요. 그대로 더빙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해볼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로 녹음된 파일에 대한 무결성의 검증 방법으로는 디지털 검증해야 되지 아날로그 방식, 그게 이제 카세트가 아날로그니까 아날로그 방식 개입은 부인되어야 한다는 검증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한 것이거나, 두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짠 했을 때 더빙 딱 누르면 사람이 뭐 개입할 수 있나요? 뭐 조작 가능합니까? 이렇게 쭉 가는데 막 주문을 외우면 이게 싹 변하고 그렇게 돼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인위적 개입이 전혀 불가능하여 기술적으로 무결할 수밖에 없는 소위 그대로 더빙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통해 디지털적 정합성의 확인, 즉 디지털 파일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부적절한 수준이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한철이면 이 법원의 입장은, 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은 매우 단호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나 또는 고도의 수준을 견지하고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대상 판결의 그 대법원 입장을 살펴보면 참 매치가 전혀 안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검찰 스스로가 밝힌 바와 같이, 그러니까 앞에 디지털로만 해야 된다라는 입장 견지했을 때는 검찰 스스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날로그 방식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대국가서의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매칭이 안 되죠. 자, 줄을 쳐놨죠. 요거는 검찰이 얘기한 거예요. 검찰 스스로가 국가사회 감정이 아날로그 방식이다.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가능성, 디지털은 디지털로만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격이다. 두 번째,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을 기술적으로 무결할 수밖에 없는 소위 그대로 더빙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수준을 따져보세요. 그러면 어느 게 더 고도의 수준이냐 하는 거죠. 이걸 고도의 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에는 지금 이번 판결에서 얘기한 방식은 종래 대법원 판결의 변경인 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얘기가 없어요. 두 번째 보시면 제가 얘기했던 그 원칙적인 뭐 해시값 두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포렌식 방식이 원칙인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판결이 하나 있어요. 그 판결에 혹시 해당돼서 이 판결이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 세 줄을 보시면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혹시 이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냐. 그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판결이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옵니다. 즉 원칙은 뭐냐면 원본에 사본을 만들고 해시값 두고 그걸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굵은 글씨 보시면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 얘기하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정보 저장 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해제, 하드카피,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 저장 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지한 매체 사이의 해시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 저장 매체 원본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좀 깁니다. 뒤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를 제출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이걸로 커버된다라고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를 인정한 판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케이스가 그거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인데요. 자, 요컨대라고 하는 밑에서 넷째 줄을 보시죠. 동그라미 1번. 원칙은 뭐냐? 해시값 산출하고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 예외는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뭐 이러한 그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일련의 절차입니다.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의 증언으로 대체 가능하다. 근데 그 증언은 뭐냐 하면 해시값 동일의 증언. 해시값이 동일하다고 하는 그 증언 또는 최초로부터 밀봉된 원본에 대한 무교성. 그러니까 우리 봉인했던 거 있죠. 그걸 내가 계속 관리했는데 뭐 그런 증언이에요. 이걸 인정이 되면 결국 예외적인 케이스로서 기본적인 해시값 3차라고 얘기하는 게 모든 게 갖춰지지 않아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주체는 누굽니까? 수사관 또는 전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본 사건과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그와 같은 방법에는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냐, 예외적인 케이스에 해당성이 있느냐 살펴보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한번 보면 녹음자가 녹음해온 디지털 녹음기를 수사관한테 넘겨주고 수사관은 이를 받은 현장 또는 수사기관에서 해당 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통상의 조치를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녹음이 몰래 진행되었기 때문에 녹음당한 그분은 그러한 녹음 사실 자체를 인식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녹음기를 뺏기 위해서 뭐 쫓아오는 사람이 있거나 현장을 뭐 급습한다거나 이런 급박한 상황이 없다라는 거예요. 발견할 수 없다, 사실관계에서. 또한 녹음기를 전달받는 당시가 매우 급박한 상황이거나 녹음 파일이 무슨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곧 휘발되어 버린다가 지워져 버리는 걸 얘기하죠. 또 녹음기에 암호가 걸려 있다. 이런 것도 없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포렌식에서 이야기하는 부득이한 사정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제 사실관계 더 살펴보면 수사기관 자체의 상황도 추정컨대 평온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녹음기를 전달받은 수사관이 당장도 아니고 며칠이 지나서야 마이크로 SD 카드를 들고 등장하기도 하고, 그다음 그 증거 능력 확보를 위해서 전담 요원이 새로이 파견된다 등등. 그래서 아주 노멀한 그런 행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즉 여기서 녹음자로부터 정보 저장 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시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다시 말해서 정식 절차를 밟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본건 녹음 파일에 대한 모든 해시값 확인서에는 확인 일시 기재가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떠한가? 동그라미 3번이 해시값 동일의 증언 또는 밀봉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밀봉이 원본이라는 것에 대한 증언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본 사건이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일단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고 했을 때도 원본과 사본 사이의 해시값 동일의 증언 또는 최초부터 밀봉되어 온 원본에 대한 무결성 증언이 있으면 해시값 확인서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첫째, 밀봉이 없다. 그렇죠? 재판부와 밝히는 같이 밀봉 언제 합니까? 당연히 법정에서 밀봉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라고 저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밀봉되어 온 원본에 대한 무결성의 증언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밀봉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증언을 합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해시값의 동일 증언은 어떠한가 살펴보면 녹음자가 법정에 나와서 뭐 재생 프로그램 눌러가지고 녹음 파일 들어보고 이거 내가 한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아까 봤다시피 조건이 뭐예요? 녹음자는 안 되고 수사기관이나 수사관이나 전문가여야 되죠. 그러니까 녹음자는 결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수사관이나 전문가의 증언은 어떤가? 해당하느냐? 꼼꼼히 저도 이제 사실관계 살펴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관리 상태와 사본 생성 과정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한 바는 있는데 원본과 사본 사이, 다시 말해서 본 사건에서는 원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원본이나 그 사본에 대해서 해시값 동일 여부에 대한 진술은 확인되지 않는다. 항소심 사실관계 설치에 따르면 해시값 동일 여부는 어디서 있냐면 국가정보원 수사기관에서 하기도 하고 뭐 국수집에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대검찰청 과학수사관 담당관실에서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들의 경우에는 뒤에 보시면
일련의 절차에 참가한 걸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쭉 참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뭡니까? 별도의 요청을 통해서 별도의 요청을 받아들인 케이스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줄 보시면 사실관계에서 재판부 스스로가 별도의 요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결국 해당하는 바가 요건을 충족하는 바가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본 사건은 종래 대법원이 밝힌 바 있는 무결성의 예외적인 입증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왜 이런 게 나왔을까? 결국 이거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결단, 즉 새로운 결단인데 여기에 대해서 역시나 저는 하이피체는 아무런 결단 내용에 대한 이유와 검토가 없다. 핵심적인 쟁점 두 가지에 대한 얘기고요. 나오며 이거는 이제 제가 살짝 악이 받쳐서 적은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전문적으로 나갔을 때 조문 하나하나까지 다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대한 미국 입법 얘기, 뭐 디지털 증거의 요건들 이야기를 해줬고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주 정확한 법이 있다라고 적시했어요. 그건 좀 찾아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글의 마무리를 위해 구글 링을 조금만 더 해보기로 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번에는 법정에 불려나간 필자의 증언 내용에 대한 검증이다. 이렇게 글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범법을 만들어요. 유니폼 액트라고 해서 그 모범을 만들면 각 주에서 그 법을 채택하게끔 되어 있거나 아니면 연방법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캐나다 증거법이라는 법에서 이 전자증거 모범법의 주요한 내용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31.1조, 거기는 또 그렇게 써요. 그 다음에 31.8조까지, 그러니까 31.1조에서 8조까지의 조문에 모범법의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주요한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쳤던 31.1조는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31조 2조에서는 차량 증거의 요건으로서 무결함이 입증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표현이 좀 우리나라하고 안 맞는데 전자적 문서 시스템, 이건 이제 정의 규정을 다 설명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뺐는데요. 그냥 전자적 문서 시스템 그러면 우리 생각하면 소프트웨어, 한글 이런 거, MS 워드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도큐먼트라고 얘기하면 문서로 해석이 되는데 사실은 이런 일반 문서가 아니라 데이터 자체를 이야기한다. 뭐 레코드, 데이터, 인포메이션 이런 게 그쪽에서 논문 읽어보면 구분이 없고 혼재되어 있어 곤란하다. 그냥 레코드로 하자, 인포메이션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 자체는 다큐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인 표현을 쓰지 않고 일렉트로닉 다큐먼트 시스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증거의 요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 문서, 그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기록된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결성이 입증되거나 또는 출력돼도 되죠. 어떻게 되냐면 그 데이터로부터 출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일관되게 또는 명백히 출력이 계속되는 거. 이 조건은 반증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핵심, 제가 이 얘기를 하는 핵심은 바로 이들의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무결성을 판단하는 경우, 즉 무결성의 추정의 경우에 대해서 캐나다는 입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입법에 비추어서 우리나라에는 입법이 없지만 이걸 한번 검토해보자. 판사님 왜 이 검토를 안 하셨나요?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결성 추정을 위해서는 첫째, 반증이 없어야 한다. 둘째, 전자적 문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사용되는 컴퓨터 시스템 또는 기타 유사한 장치, 디바이스가 그 시점에 무슨 시점? 중대한 시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Material Times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 중차대한 시점에, 의미 있는 시점에 이런 뜻이에요. 근데 all the material times, all material times, at all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뭔가 기록되고 작성되던 그 시점의 전반에 걸쳐서라고 이제 의역을 할 수 있죠. 그 작동이 적정했을 것. 이 얘기는 뭐냐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뭔가 문서를 만들었다면 만들어지고 있던 그 당시에 고장이 없었을 것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만약 적정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 생겼으면 그때는 첫째, 부적정한 작동이 문서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 더하기 뭐죠? 그 소프트웨어가 무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여지가 없는 경우.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고장이 안 나야 되고 두 번째는 고장 났을 경우에는 A와 B의 요건이 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아가 다른 요건으로서 그 전자적 문서에 기록 저장한 당사자가 문서 만든 사람이 당의 증거를 입증하고자 하는 자, 다시 말해 검찰쯤 되겠죠. 의 이익과 배치된 당사자인 경우, 검찰 측이 아니라 다시 말해 변호인 측일 경우 그런 요건이에요. 다섯 번째는 통상적 일반적인 업무 일환으로 해당 전자문서가 기록 저장된 경우로서 일 때문에 원래 만드는 문서다 이거예요. 뭐 회계사가 엑셀 파일 만드는 거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경우로서 그 기록 또는 저장의 당사자가 당의 증거를 입증하는 자, 입증코자 하는 자, 즉 검찰, 검사의 영향력 하에 있는 자가 아니거나 또는 그 기록의 영향력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닌 경우 이것이 뭐죠? established 해가지고 승인되었을 경우로 못 받고 있어요.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만 무결성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적고 있는데 저로서는 뭐 보배 같은 규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비추어서 우리는 입법이 없지만 한번 4개의 파일로 쪼개진 그래서 제출된 간극이 3에서 7초나 되는 생성된 파일의 연속성이 있다는 이 파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얘기예요. 재판부의 설시에 따르면 죄송합니다. 녹음이 중단되어 4개의 파일로 제출되어 있긴 한데 첫째, 생성 일시와 녹음 분량에 비추어 중단으로 인한 간극이 아마 작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죠? 3에서 7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둘째, 생성된 파일명의 연속성이 있다. 셋째, 이게 핵심이었죠. 디지털 녹음기 제작사에 근무하는 자의 경험적 사례. 그게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걸 토대로 해볼 때 인위적 개작의 징표로 삼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저는 이게 뭐 이런 입법에 비추어 볼 필요가 사실 없죠. 첫째, 이 녹음 파일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앞서 쟁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종래 우리 대법원의 증거 채택 절차나 무결성 입증 방법에 그러니까 정석에 비추어 보면 대상 판결을 설치하고 있는 방식은 어찌되었건 무결한 입증이 아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생성 일시의 조작은 누구나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3에서 7초에 불과하다는 간극은 정황상 추정일 뿐 제대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 세 번째, 파일명 변경, 연속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변경은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죠. 그렇죠? 단 한 번의 오른쪽 클릭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것만 하면 완성이 되고요. 단순한 파일명 변경하면 해시과 변화가 없어요. 똑같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작의 진위가 밝히는 게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를 들이대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 네 번째가 핵심인데 증인으로 출석한 기술이사님의 검찰 측 증인 이걸 어떻게 매칭을 시킬 것이냐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곧바로 무결성 입증 방법이 채택되었다. 참.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해볼 때 논리적으로 이게 경험적으로 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뭐 좋다. 그래도 한번 우리가 입법에 대응해보자. 대입해보자. 가정해보고 캐나다 입법에 대입해보면 첫 번째 경우 별 문제 없다. 첫 번째가 뭐였죠? 반증이 없어야 한다. 예. 별 문제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변호인단에서 이의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반증이 나온 건 찾아보기 어렵다 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자적 문서 시스템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적정했을 것. 해당 사항 없죠? 왜요? 고장 났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4개 파일이 쪼개진 거 아닙니까? 즉, 2는 해당 사항이 없고 3에 해당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적정한 작동이 무결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심대한 영향을 미쳤고 또는 그 녹음 장치의 무결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데 엄청난 의심 여지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다른 모든 녹음 파일들은 정 과정이 중단 없이 녹음되어 있는데 희한하게 당의 파일만은 4개의 파일로 쪼개졌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 디지털 녹음기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하죠. 당연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의 요건,
전자적 문서 기록 저장한 당사자가 당해 증거를 입증하고자 하는 자와 이익과 배치되는 경우. 해당 사항 없죠. 녹음자는 작성자가 녹음자인데 녹음자는 수사기관의 협조자이기 때문에 증거로 입증코자 하는 자와 소위 같은 편이죠. 그죠?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다. 녹음자는 통상적 일반적인 업무 일환으로 녹음한 사람도 아니고 실제로 당해 증거를 입증코자 하는 자의 영향력 하에 있는 자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녹음기 제작사에 근무하는 자의 경험적 사례에 대한 진술로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극복하고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추정한다는 것은 보시다시피 캐나다 입법상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이건 캐나다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디지털 포렌식 사례를 죄다 뒤져도 나오지 않을 법한 유례없는 일인 것이다. 요컨대 대상 판결의 심증은 그야말로 너무 자유로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로써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